오늘은 주식 잘 살고 잘 파는 법에 김영구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두 번째 출연이신데요. 네, 네. 셀프 소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주식 코치로 경제방송 TV에서 한 10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 주식 멘토로 여러분들 곁에서 종목을 봐주고 업황을 봐주고 시장을 봐주고 하는 멘토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 한번 출연했었는데 제가 그때 시장에 한번 반등이 들어올 때 꼭 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반등이 한 번 더 나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때 네. 한번 시장이 좋아지면 네, 그때 우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네. 주식을 웬만하면 좀 줄여가라 줄여라, 예, 얘기하셨고 네. 그다음에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한번 출연하겠다 네. 하셨는데 네, 중간에 지금 한번 아닌가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네. 지금은 한 번 더 출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러세요? 해봅니다. 네. 왜 그렇게 보세요? 뭐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우리 다 아시겠지만 종목을 예측하는 건 좀 쉽지만 시장을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변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대외적인 환경과 뭐 실시간 일어나는 그 변화의 무상의 시장을 예측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데 예측의 기본적인 틀이 있거든요. 이 틀이 뭐 모형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 모형이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먼 미래를 예측하는 그 시그널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그널을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악재들이 호재보다는 더 많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라는 거는 그 악재를 반영하게 되고 예. 그다음 호재를 선반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 시기의 타임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쟁이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아직 네. 그런 게 너무 많아서 네네. 그런 게 아직은 뭐 그래도 예전보다 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조금 남았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한파동이 나와서 시장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2100 쪽 언저리에서 떨어졌다가 그래요. 지금 2400 언저리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가 되게 소외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뭐 반도체, 배터리, 뭐 요거,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살짝 뭐 이런 것들이 그 대형주 위주로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코타기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바닥에 있는 경우에 소외감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주도주의 반등일 뿐이지 체감의 지수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긴 해요. 예.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고점 96,000원에서 개인들은 계속 판 거고 네, 맞죠. 그러다가 이제 2,100 정도 갔을 그래서 때는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지. 예. 예, 그렇다 보니까 개인들이 아직도 손에 있는 경우분이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개인들이 한 8만 원대 엄청 많거든요. 8만 원, 9만 원대. 제가 이렇게 많이 방송을 하고 이 필드에서 우리 주식을 하시는 주린이 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평균적으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들을 보면 한 8만 원대가 가장 많아요. 매물대라고 하나요? 네, 그렇죠. 그게 예. 차트로 봤을 때 네, 매물대라 그래요. 예. 8만 원대가 많은 거예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 반등이 들어오면 지금도 개인들이 이제 지쳐서 떨어지는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는 거죠. 이게 옛날에 돌아보면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하이닉스가 5만 원 찍고 2만 5천 원 떨어질 때도 있었거든요. 2017년에 그랬을 거예요. 그때 국민주식이라고 해갖고 개인들이 엄청 많이 하이닉스가 50%가 깎인 거예요. 예, 2만 5천 원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개인들이 엄청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2만 5천 원에서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딱 50% 떨어지고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을 돌아보면 역사의 반복이다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미디어 환경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네, 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네, 볼 수도 있고 네. 그런데도 크게 예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사람들의 습관,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의 심리는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식시장을 저는 사회심리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군중심리가 많이 적용이 돼요. 우리가 보면 그 신예로 우리 지하철역에서 한 사람이 그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면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5명이 뛰었을 때는 나도 뛰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10명이 뛰면 나도 모르게 그냥 뛰어버려요. 왜 뛸까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이 뛰기 때문에. 사회심리. 네, 사회심리예요. 그 주식에 군중심리가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남이 뛰니까 나도 뛴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남이 뛰어야 된대 라고 하기 때문에 뛴 거죠. 합리적인 사고를 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기 때문에 이 심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심리는 어느 역사를 보더라도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캔들 있잖아. 그 빨간 거, 파란 거, 이걸 쓰는 게 한 250년 전에 혼마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그게 맞기 때문에
그때 썼던 그 양초의 크기를 가지고 심리를 변화한 게 캔들이거든요. 이거를 여지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도 사람들의 심리는 바뀌지 않지 않을까. 높낮이는 있겠죠. 이 경제 성장에 대한 지수의 높낮이는 있어도 사람들의 패턴은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심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심리가 네.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김 부장님이 회사 다닐 때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김 부장님한테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김 부장님 보지도 않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몇 달 있다 그만둘 거야 라고 하면 진짜 그만둬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 이 네. 친구는 볼 때는 오래 못 다닐 것 같은데? 라고 진짜 오래 그만둬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게 여러 가지 사람들과 대했을 때 시그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노하우인데 이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모든 삶에 있어서 반복된 과정 속에 느끼는 노하우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 차트로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이제 아직은 이게 뭐 네. 대세 상승으로 이렇게 반전을 하거나 상승장으로 반전하는 거는 네. 그런 심리가 안 보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심리가 개인으로 가지고는 우리가 이번에 유동성을 겪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건 개인인 거잖아요. 그게 이 시그널을 나오기 위해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잡아줘야 되는 게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의 그 기조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외국인 자금이 한 800조 정도 되고, 현물은 한 600조 정도 되는데, 이 자금의 성격을 보면, 가장 크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의 성격은 저기가 많아요. 미국 자금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자금이 그 베이스로 움직이는 게 한 250조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자금이 올라가면 조금 덜어내고 떨어지면 그 베이스에 맞춰요. 그게 우리나라 지수대로 보면 2200포인트예요. 그래서 2200포인트에 제가 유튜브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하락장에서 2200포인트가 기준선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반등이 살짝 쇼트가 나더라도 거기서부터 외국인이 산다라는 걸 메시지를 많이 드렸었어요. 2200선 가면 네, 외국인 그게 들어온다. 들어온다. 예, 그게 9월 달이었거든요. 예, 그게 딱 맞아 떨어졌던 게 제가 주식을 잘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시장을 오래 있다 보니 이들의 패턴이 보인 거죠. 이게 2200포인트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마지노선이 돼요. 하락은 2200. 옛날에 2000포인트였죠. 2000포인트가 가장 마의 2000이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을 거예요. 주식 하신 분들은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이제 저점은 2200포인트 언저리에서 움직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식을 좀 사고 시간을 주면 되는데 지금 2200에서 200포인트 올라간 시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 대외적인 환경이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만약에 쇼티지가 와서 밑으로 좀 간다 그러면 거기서는 또 사놓고 있으면 된다. 근데 살 때 어떤 거를 사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맞죠? 왜 그러면 이번에도 2400까지 올라왔을 때 다 움직인 게 아니었거든요. 딱 움직였던 게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얘가 중심이었잖아요. 배터리 쪽. 이 저번에 출연했을 때 제가 배터리 쪽을 얘기한 것 같아요. 2차 전지, 전기차. 맞아요. 이게 이제 주가 떨어질 때 모으시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건 앞으로 대세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한 5년 정도 우리나라 시장 먹여 살 수 있는 먹거리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최소 못해도 3년? 왜 그러냐면 이 앞으로 이제 내연기관이 이제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상상을 해보면 우리 지금 지하 주차장에 보면 내연기관차가 지금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다 전기차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어떤 퍼포먼스가 날 건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배터리잖아요. 네. 반도체하고. 그럼 이거는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번외로 본다면 자동차 여기까지 해보면 우리가 한 3, 4년은 먹고 살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러면 그 네. 2차 전지 ETF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모아가는 건 괜찮다고 보시나요? 그게 자산의 배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요즘은 ETF 쪽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누구도 쉽게 내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업종을 선택하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똑같은 걸 사더라도 어떤 사람은 100원에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50원에 사서 100원에 파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100원에 사서 50원에 파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올라가는데 이 타임의 적절함이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라면 어차피 올라가. 그러면 이 타임의 고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사람은 싸게 사서 사자마자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사서 고통을 겪으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계 타이밍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지수의 영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시장은 업황의 그 모멘텀보다는 수급의 모멘텀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이 언제든 안정적으로 살까? 들어올까? 이게 안정적이라는 건 전부터 얘기했지만 이 현물을 우리가 유동성일 때 가장 무서울 때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금액이 하루에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요.
4조를 산 적이 있어요. 4조 2천억. 엄청 산 거. 개인들이 엄청나게 산 거죠. 지금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하루에 4조 산 적이 없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네. 시장이 그렇게 막 개인들이 막 돈이 막 들어왔을 때는 4조까지는 살 수 있는 시장이었다면 지금 외국인을 보면 하루에 가장 많이 사 2천억, 3천억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 전에는 다 매도했다가 9월 달부터 들어온 게 하루에 기껏해야 2천억, 3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외국인도 지금 관망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를 볼 때는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또 유튜브라는 SNS 쪽에 이 정보의 홍수잖아요. 많이 말씀하시고요. 외국인들이 1조 샀어요. 얼마 샀어요. 그때 우리가 타이밍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좀 한 템포 쉬어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업종의 ETF를 보는 것도 되게 좋은데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시간의 타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봤을 때 현 시점에서는 좀 한 템포 쉬었다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내년 1분기 그때는 좀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 내년 1분기쯤에는 이제 네. 약간 시장이 좀 변화할 수 있는 거고 네, 외국인의 그러니까, 수급이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순환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이클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업다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저점을 항상 높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비관론자, 어떤 사람은 낙관론자. 저는 현실주의자예요. 낙관도 아니고 비관도 아니에요. 그냥 현실이에요. 오늘 현실이 어떠냐, 내일 현실은 어떨까? 장기적인 현실은 비관할 수밖에 없어요.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비관을 해야 되냐 낙관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중간선상에 있어야 돼요. 이게 현실주의하거든요. 그럼 이게 올라갈 수 있냐 떨어질 수 있냐라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좋은 거고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나쁜 거예요. 이걸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막 좋아져요 나빠져요는 그 시점에 어떤 스탠스가 유지되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제가 보면 금리 인상이 끝자리가 내년 1분기 정도 되거든요. 미국에.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피벗도 이 스탠스 전환이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게 한 1분기 지나면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주식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한 1조 정도 사고 나는 거를 보고 나서 들어와도 늦지 않아요? 늦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1조를 산다는 거는 이 시가총액 큰 거를 사거든요. 이 외국인들은 절대 싼 거를 사진 않아요. 이번에도 상승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성장성 있는 것만 사거든요. 근데 기관은 항상 어떤 것만 사냐면 바닥에 있는 것만 사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차이는 뭐냐면 바닥은 거의 누가 잡냐면 기관이 잡아요. 왜 그럼 안전하게 콘크리트를 해야 건물이 올리잖아요. 건물은 누가 올리냐라고 하면 외국인이 올려요. 그러니까 건물의 바닥을 잡아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건 기관이에요. 거의 다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관은 바닥을 사고 추세는 외국인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잡았던 거 기관이었고 기관에서 추세를 만든 건 외국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포인트를 잡을 때는 바닥을 잘 잡는 그다음 펀더멘털에 있는 기업의 저평가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대형주로 보면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건물을 또 외국인이 지어 올리거든요. 그 포인트가 아마 내년 1분기까지는 기관에 조금 물량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잘 선택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년 1분기까지는 기관들이 바닥에서 많이 사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 종목을 잘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거기서 아마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번에 지수 올린 게 이제 반도체 배터리 정도 이게 네, 올라죠. 네. 근데 그 다음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2200선으로 하락을 한 번 더 온다고 했을 때도 또 반도체 2000. 네, 그렇죠. 네, 그건 대세예요. 대세. 네, 그건 대세예요. 만약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출연했을 때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 배터리 정도는 다 밑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출연했을 때가 2,800포인트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2,10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때도 제가 얘기했던 게 현금을 갖고 계십시오. 사지 맙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역사의 반복이에요. 이제 추세라고 하거든요. 이게 한 번 만드는 추세는 계속 그 방향으로 가요. 이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어느 정점에서는 시그널의 모멘텀이 수급이에요. 그게 수급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게 저점의 언저리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론적인 베이스를 안 맞거든요. 이게 거기다 보면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거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주식은 가지 않거든요. 반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지금 좋다고 하면 떨어지고 떨어진다고 올라가요. 우리 가만히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은 비이성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성을 잃은 시장이에요. 거기서 거품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이런 한 번의 레벨업들이 한 번은 더 쳐졌다 가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때가 조금 더 우리가 기회예요. 지금 2,40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눌렀다 가는 그 포인트를 잘 잡으면 좋지 않을까. 만약에 눌림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이게 국한돼 있다고 봐요. 이거를 쭉 끌고 가는 전략. 이렇게 봐요. 이제 추세를 만들어요. 바닥을 어느 정도 받으면 이제 추세라는 거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서 가요. 그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 잡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바닥에 콘크리트 기초공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내려가면 거기가 좀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 1분기 지난부터는 이제 제대로 이렇게 탁탁탁탁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뭐 이게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떨어지면 땡큐하고 잡으면 돼요. 저는 뭐 그렇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대응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1분기 이후에 네. 그게 이제 상승 추세로 좀 변화한다고 했을 때 네. 상한선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정고점까지 가는 건가요? 아니면 돌파도 하고 막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400 원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내년 3월에 갔을 때 이게 뭐 2,500, 2,600 이 지수 예측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거 간다 한더라도 지수가 3,000원 간다 해도 내 종목이 안 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엄청 소외되고 네, 그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개인들이 지금 이 방송하는 주체는 우리 개인들 투자를 위한 방송이거든요. 그러면 개인들의 가장 현명한 방법은 지수가 올라가야 된다 해도 개인들이 좋아할 거예요? 안 좋아할 거예요? 안 좋아해요. 왜 그러면 개인들의 포트는 다 눈에 보이니까. 이 포트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가장 현실적인 답이라면 지수에 올라가는 거 보지 말고 내 종목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가 먼저예요. 이게 뭐냐면 좀 깊게 들어가면 현실적인 답이에요. 지수가 뭐 3,000포인트 간다고 치자. 그럼 삼성전자 그 배터리 쪽이 끌어올릴 거예요. 가겠죠. 그럼 다른 거는 소외돼요. 왜 그러면 다 감죽일 수 없으니까. 왜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장이 아니거든. 상승장이라고 하면 모든 업종이 올라가요. 근데 지금 순환매 사이클이 한번 돌았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업종이 한 바퀴씩 다 돌았어요. 최근에 니 오프닝 관련주까지 돌았고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뭐 다 돌았어요. 니 오프닝 마지막에는 그렇게 안 갔던 화장품 관련주도 반등이 들었고 저 밑에 소외됐던 게임주까지 올라왔어요. 한 바퀴 사이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휙 돌았어요. 이게 순환 사이클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조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 가장 좋은 대답은 뭐냐면 이 시청하는 분들이 다 개인 투자할 거고 종목이 너무 많으세요. 개인 투자자의 평균 종목이 30개 돼요. 그래요? 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방송가는 내 얘기하는 건가 그래요라고 하잖아요. 제가 방송을 많이 하고 유튜브를 많이 하고 개인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현장에서 소통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문제는 지수의 문제가 아니라 종목의 문제예요. 종목이 한 20, 30개 정도 돼요. 평균이 30개. 우리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원님들도 신규로 오신 분들 보면 포트에 30개는 기본이에요. 지금 개인 투자자가 그래요. 왜 그러면 유동성 때 종목을 다 사놔가지고 그래서 종목을 어떻게 헤어나지도 못해. 그럼 이게 더 중요한 거고 지수가 올라가는 것보다 이 종목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는 건데 이게 장고 손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떨어질 때 단가를 낮추려고 그래. 더 사서. 더 사서 떨어지려고 단가도 빨리 올라가려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추세라고 하거든요. 종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종목 계속 그 방향으로 가요. 쉽게 올라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개인들은 거기다 계속 물 타는 거예요. 물 타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 끝자리에서 한 번 더 쇼트를 줘요. 원리가 하락 끝자락에서 한 번 더 사람들 심리를 저 땅까지 박아버려요. 거기서 다 손절하는 거예요. 개인들은. 그래서 계속 손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역사의 반복. 개인들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면 지금 손해를 하면 거기에 있는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손해가 나면 돈을 더 갖고 와요. 그래서 물타기를 하는 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투자금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어. 지금 모든 사람 입장이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개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종목 줄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해요. 지수가 올라가요. 업종이 중요해요. 그건 그림의 떡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이 맞잖아요. 모든 개인 투자자 지금 우리 채널을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오늘만 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2, 3전에 유동성 장세에 그렇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수가 올라가요. 이 종목을 사세요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해답인 것 같아요. 줄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 지금 계속 시장이 올라가니까 개인 투자자 자꾸 주식을 들어와서 돈을 갖고 와서 그걸 살라 그래요. 기존에 있던 걸 사는 거죠. 기존에 있는 걸 사거나 지금 올라가 있는 종목을 살라 그래. 빨리. 왜 그러냐면 인간은 복구 심리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왜 복구하면 저는 그만둘 거예요라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근데 계속 캐셔. 그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심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의 심리라고 그랬잖아요. 내 손해가 아니라 주식을 왜 하냐고 물어보면 손해 때문에 복구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왜 하는 것 같으세요, 주식을?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재미없으면 하겠어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해봐도 재밌어요. 수익 나도 재밌어. 왜? 손해나면 남의 복구하려는 재미가 있고, 또 수익 나면 또 수익 나서 재밌고, 손해나면 어떻게든 복구하려고, 자기만 노력을 하는. 그래서 안 떠나는 거예요. 손해 났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더 하려고 그래. 예, 사람들 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잘 이기려면 종목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갖고 오면 안 돼. 갖고 집을 그 안에서 끝내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올라가면 내 주식이 올라간다 그럼 팔잖아요. 그럼 종목이 많으면 더 살라 그러거든. 내가 올라간 수익만큼 그 종목을 파는 게 나아요. 수익금으로 더 살라 하지 말고 그 종목을 줄여가는 방법을 생각해 클리어하게 만들어야 다시 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클리어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지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자꾸 돈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근데 내가 저지른 일을 해결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하는 시발점을 만들어야 이게 리셋이거든요. 그럼 내가 있는 계좌부터 정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에 반등이 들어오면 수익이 난 종목을 팔고 수익 그만큼 종목을 줄여야 되는 거야. 그만큼 팔아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평단이 유지되면서 종목이 줄어요. 근데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종목은 계속 늘어나고 또 하락장이 오면 그만큼 손해에 끝자리에서 다 던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건데 지금 내가 올라간 수익이 있다. 얼른 팔고 종목을 줄이는 게 나아요. 기회는 언제든지 와요. 안 올지 알았죠? 우리가 3,000포인트 올라갈 때 정말 저기 2,100까지 떨어질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상상도 못해 왔죠. 이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 이번 기회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종목을 줄여서 내년장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더 중요해요. 그러면 만약에 내 포트에 반도체 2차 전지가 그래도 30개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손절을 하고 이 두 개에다가 넣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주가라는 거는 업사이클, 다운사이클, 피크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쉬어갈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뭐 배터리 쪽도 잠깐 쉬어요.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이제 고점이 올라가되면 그 내년은 어떨 거야, 내 후년에 어떨 거야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이 좋아요. 조정을 줄 때 종목을 정리하고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만큼 수익 난 게 있다. 그러면 이만큼을 다 팔아버리고 여기 있는 걸 줄여나가는 게 좋아요. 언제든지 2차 전지 반도체는 살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간 거 팔아버리고 밑에 있는 걸 정리해버리는 거죠. 반대로. 밑에 있는 거 팔고 이걸 사지 말고. 왜? 고점일 수 있으니까. 한파동이 세게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눌림목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9만 원 갔다가 6만 원 갈지 누가 알겠어요. 그죠? 한 예를 들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뭐 한 3, 4만 원대잖아요. 옛날에 16만 원, 17만 원이었었어요. OCI가 60만 원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지금 얼마예요? 10만 원 언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주식이라는 거는 피크아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팔아서 종목을 줄이는 게 나한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는 지금 현 시점에서 종목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종목을 줄인다는 건 손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주스는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걸 팔잖아요. 그럼 수익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수익만큼 종목을 줄이는 거 파는 거야. 그럼 계좌는 똥똥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종목이 줄어가는 거예요. 네. 이해된다. 이게 장고선질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수익이 0이 되는 거군요. 네, 수익이 0이 되고 종목을 줄일 수 있고 나중에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종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데 사람은 이걸 하지 않고 수익이 난 금액을 더 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안 주는 거예요. 그 금액만큼만 네, 파는 거죠. 예. 그게 장고선절이에요. 그래서 클리어하게, 클리어하게 만들어야 돼. 종목 개수를 줄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와, 그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천까지 갔을 때 네. 이게 이제 이렇게 플러스 똔똔으로 0으로 맞춰 놓으면 네. 그 3천이 다시 2,100으로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때 이제 또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경험이에요. 노하우.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계좌 관리가 안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내 자금 관리를 가장 먼저 해야 되거든요. 내 계좌를 관리가 먼저예요. 이 주식은 언제든지 기회가 오거든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계좌를 정리가 안 되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냐면 유동성일 때 우리 개인 투자자가 종목이 많은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뭐 스프링웨어를 하더라도 종목수를 물어봐요. 근데 거의 한 30개 돼요. 많게는 150개도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걸 줄여야지 않으면 나중에 좋은 기회가 와도 남의 그림에 떡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 수익 난 거는 팔아서 밑에 있는 종목을 줄여나가는 거죠. 그러면 개수가 줄어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어차피 주식은 반등이 들어올 때 이 종목을 어떻게 클리어할 거냐라는 것들인 거죠. 이게 먼저예요. 그러면 이번 한 번의 그 상승장은 넘겨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렇군요. 어쩔 수 없지. 왜 그러면 또 오르니까. 그래도 이제 0으로 맞추는 네, 거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집에 가는데 막
그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방이 지저분한 게 좋아요? 깔끔하게 정리된 게 좋아요? 깔끔하게 좋죠. 집에 뭐 정리가 돼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정리가 되면 들어가고 들어가고 싶죠. 근데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기 싫어요. 그냥 포기하게 돼요. 아. 집에 가기 있는 시간도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계절에 들어갔을 때 깨끗하면 음. 또 다른 기회가 오지만 내 계절을 보는 순간 지저분하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방법을 찾아서 이게 정리동동을 시작하게 된다면 나중에 깨끗한 방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좀 네. 떨어진 거를 네. 팔고 2차 전지나 반도체에다 넣으면 안 돼요? 그런 방법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100원에 사가지고 50원까지 떨어져서 고통을 즐길 거냐 아니면 100원짜리가 50원대일 때 사서 수익을 시간을 줄일 거냐 이게 잘못하면 시점의 타임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조정이 있어요. 무조건 우리가 우리 대표님 만나기 전에도 강남 집값을 우리 얘기하는 게 저번에 왔을 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이 주가라는 거는 항상 오르지만은 않아요. 어느 사이클이 들어오면 이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게 외적인 변수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조정이라는 게 들어와요. 쉬는 타임에 들어오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이 강남 집값도 떨어지듯이 이 조정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걸 예측할 수가 예, 없는 그걸 거예요? 예측할 수는 없죠. 이게 뭐 지금 좋아질 거예요, 뭐 없을 거예요. 왜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측은 다 빗나가요. 이 지수를 예측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다 선물 옵션 투자해서 다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수급을 보고 내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구나. 예, 맞을 때도 있지만 그 확률이 지수를 예측하는 게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종목은 예측할 수 있어요. 좀 더 쉬우니까. 근데 지수의 종합적인 덩어리를 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일 비 와야 안 와요. 그래서 내일 반드시 비 옵니다. 이거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변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수라는 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 시점에 좋은데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도 똑같은 집이라면 좀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 되면 그런 시장이 안 좋아할 때는 그런 물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면 나는 사자마자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를 쌀 수 있는 타임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어차피 올라갈 건데 높게 사서 더 높게 파는 것보다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방법이 잔고 정리법이요? 잔고 손절. 잔고 손절법. 예, 내가 잔고는 예탁금은 줄이지 않고 종목을 줄이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건 제가 이렇게 필드에서 이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10년 동안 이 방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고 반복되는 게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의 잔고예요. 이 계좌가 상당히 시장이 좋았을 때는 종목수가 되게 많아요. 한 30개 정도가 평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종목이 더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더 돈을 갖고 와서 더 사기 때문에. 복구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아까 내 계좌를 정리정돈을 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주식만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 애널리스트나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왜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주식을 사라고 하지 주식 파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종목 추천을 하지 종목을 관리해주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냥 사라고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는 살 수밖에 없고 좋다고 하니까 손해를 복구하는 심리가 많기 때문에 주식은 무조건 사라 그래. 매도 리포트가 없는 이유가 사야만이 그들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종목을 사기보다는 잔고를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이게 개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지수는 또 올라가고 떨어질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유동성에 늘어났던 내 종목을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 방법적으로 봤을 때 내 예탁금이 줄지 않는 선에서 종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죠. 그래야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종목을 살 수가 없어요. 좋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벨업이 될 수 있을 때 내 종목이 올라온다고 빨리빨리 팔아서 종목을 심플하게 만들고 계좌를 깔끔하게 만든 상태에서 다음 시장이 왔을 때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 단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러면요 대표님 네. 만약에 삼성전자나 뭐 2차전지 이런 좋은 주식들 뭐 LG 엔솔이나 삼성 SK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형주들 그런 거에 지금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거의 배터리는 거의 반등이 들어와서 삼성 SDN에 정고점 넘었으니까 거기는 거의 없을 게고 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되게 많아요. 특히 삼성전자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삼성전자는 단기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주식 시장은
뭐 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100포인트, 200포인트, 1000포인트, 2000포인트, 3000포인트가 찍었어요.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주가는 계속 우상향하게 돼 있어요. 그건 다만 진통이 있을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레벨업이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이 종목의 성격을 보는 거죠. 이 성격이 빠른 사람은 성격이 빠른 대로 대하면 되고, 성격이 온전한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해야 우리가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를 봤을 때 빠른 토끼가 아니에요. 어떤 토끼? 거북이야. 거북이한테 자꾸 빠른 토끼를 원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북이가 토끼처럼 빨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태생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는 자꾸 토끼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거북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 나중에 토끼하고 달렸을 때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잖아.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1등 기업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앞으로 반도체는 쌀이에요. 근데 이 진폭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 않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초에 거북이라 생각하고 네, 거기에 생각을 장기적으로 봐야지. 그러지 않으면 토끼라고 생각하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냉장고에 생각하면 토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분들은 절대 삼성전자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의 성격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이게 토끼인지 거북인지를 먼저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 토끼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삼성전자가 안 맞아요. 근데 내가 장기적으로 나는 재테크하고 부업하는 사람인데 내가 5년 동안 땅을 샀다. 저번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땅을 샀다라고 하면 나중에 땅값에 대한 보상이 줄 수 있는 시간의 타임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왜 안 가요? 왜 안 움직여? 소외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토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맞는 거지. 근데 뭐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북이가 더 많아요. 토끼는 많지가 않아요. 삼성전자 하는 분들은 예, 그렇게 봐요. 그래서 배터리도 마찬가지만 뭐 결국은 거북이 이겼잖아요. 배터리도 막 저 밑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 다 힘들었지만 결국은 엉금엉금 올라와서 지금 돌아보면 그 자리에 수익권에 다 오르셨을 거예요. 이런 투자지 그냥 하루 아침에 막 토끼처럼 막 덩쿵덩쿵 뛰어가는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다라고 보고 땅을 샀다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안 좋을 때 진짜 별의별 뉴스가 다 나오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또 뭐 미중 패권 전쟁이 껴가지고 또 TSMC를 막 넘사벽이고 워런 버핏은 또 삼성전자 투자 안 하고 TSMC 투자했고 그런 거 막 갖다 붙이면은 야 이거 진짜 삼성전자 망하는 거고 이제 이건 희망이 없나 보다 했는데 혹시 과거에도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딱 모습과 미디어를 봤을 때 어떻게 좀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시장 군중 심리라고 얘기했죠. 내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좋은 걸 살려면 유언비어를 퍼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좀 싸게 물리거는 사람이 야 저거 안 좋아. 저거 사면 안 돼. 근데 나는 싸게 살라고 하는 심리가 되고 가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심리에 되게 약하거든요.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그런 보도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안 좋다는 뉴스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반증이 있어요, 주식은. 그래서 사람이 이쪽으로 갈 때 반대로 가는 사람만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수익 내는 사람들은 10%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90%가 이렇게 생각할 때 10%만 돈 벌 수 있는 게 10%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반대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리에 흔들리지 말고 안 좋다는 건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매스컴의 의미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고 심리적으로 우리가 주식할 때 뭐 이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에 하신 분들 막 너도 나도 막 주식을 해야 된다,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어디 가셨나 한번 잘 돌아보면 안 계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안 좋아서 안 좋은 거냐? 이런 것들이 사회적 심리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이렇게 안 좋다고 하면 지금 사야 되는구나. 집값이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거고 집값 떨어졌다고 나우성일 때 사면 올라가는구나. 이 반대적인 생각이 주식시장에는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턴 어라운드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보면 그 화학 업종이 정말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왜 올라와? 더 이상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게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턴 어라운드라 그래요.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좋을 일만 남은 거야. 근데 뉴스로 보면 너무 안 좋아. 근데 뭐 8% 10% 올라가는 게 이 반대적인 생각이 강한 거지. 더 이상 안 좋아. 그 삼성전자도 그 어느 순간 2100에서 20%가 올랐더라고요. 거의 바닥에서. 맞아요. 그게 CPI 지수 발표 전에도 그때 반도체 그 미국 지수 한 10% 올랐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이미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정말 최악일 때 네, 누군가 산 거죠. 누군가 산 거? 그 외국인이 샀어요. 아 그래요? 네, 외국인이 줍줍했어요. 개인들은 던지고 외국인이 샀어요. 그렇구나. 삼성전자와 배터리 쪽 강하게 SK 하이닉스도 강하게 움직였어요. 좋으니까 산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쁘면 사겠어요, 그들이. 특히 외국계 자본들은 우리가 직장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게 명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사회 심리를 얘기하는 게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가장 많이 들어가요. 뭐든 명분을 찾아요, 직장인들은. 뭐를 함에 있어서 명분. 근데 펀드 매니저나 투자자들은 명분이 있어야 돼요. 특히 외국계 자본은. 너 왜 샀어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사서 손해봤어. 그럼 뭐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죠. 근데 이상한 주식 사갖고 손해본다면 너 왜 이거 샀어? 그게 자금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는 것들은 다 시가총액 큰 것만 사요, 우리나라. 펀드멘탈에 잡혀지고 실적이 커지고 업황이 커진 것들. 그걸 우리가 틈새를 공략해서 같이 편입하는 게 좋아요. 그들이 왜 샀냐라고 봤을 때 좋으니까 산 거고 싼 거니까 산 거예요. 그들 따라가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인들을 우리는 기관보다 외국인을 잘 따라가면 우리가 앞으로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는 거는 싸니까 사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사기 때문에 그 논리를 우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떤 행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게 팁이라고 보면 돼요. 외국인들이 막 이렇게 페이크를 주고 막 그러진 않아요. 막 중간에 조금 샀다가 막 또 팔았다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외국인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롱숏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페이크는 기관이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기관의 자금의 성격은 어때요? 개인들이 자금이 성격이 되게 커서 직접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서 언제든지 이 환매가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페이크가 많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한 업종을 사게 되면 계속 롱으로 사버려요. 왜 그러면 싸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기관들은 어때 페이크를 많이 써요. 그냥 샀다가 팔고 샀다가 팔고. 왜 그러냐면 펀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있고 그다음에 이 투자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보다는 외국인들의 롱으로 쭉 사는 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 사는 거 보면 계속 사버려요, 바닥에서. 그런 추세 매매를 많이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추세라는 거는 그 방향으로 계속 끌어올라와요. 그래서 계속 매수해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페이크라고 보지 말고, 아, 정말 사는구나. 쌀 때만 사요, 애들이. 절대 안 사. 비싸게 안 사요. 돈 있는 사람이 비싼 거 사냐? 안 사죠. 왜 그러냐면 여유가 있는데 굳이 살 필요 없어요. 사가지고 고생할 바에는 쌀 때까지 기다려서 사는 게 낫죠. 그래, 돈 있는 사람은 절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어. 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왜 사, 내가? 그냥 떨어지면 사지. 그렇죠. 기다릴 줄 아는 거죠. 당연하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사?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이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 분이 계셨거든. 조그만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 경기가 되게 안 좋아갖고 공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와서 자꾸 임대를 내라고 해요.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월세라도 얼마 받으면 그분 건물주한테는 되게 좋을 건데 그냥 자꾸 비워놓더라고요. 나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갖고 건물주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그 대표님 왜 이 건물에 자꾸 임대료 보고 좀 싸게 주면 좋을 건데 그쵸. 왜 자꾸 임대를 안 넣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건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포기한다네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때 난 느꼈어요. 부자들의 마인드가 이거구나. 그 가치가 훼손됐을 때 그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더 들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막 몇백에서 몇천씩 계속 마이너스인데 네, 그중에 그걸 오히려 그게 더 낫다는 거죠. 와. 이게 여유의 부자들이 그게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자금의 여유가 그건 거예요. 비쌀 때는 안 사. 그렇기 때문에 3,000포인트 걔들 어때요? 계속 팔았죠. 계속 주구장창 파졌어요. 2,500 넘어갔을 때부터 2,000포인트 2,200 넘어갔을 때부터 계속 팔았어요. 근데 어때요? 2,200포인트 오니까 사잖아요. 그 논리예요. 절대 부자는 높은 걸 절대 사지 않아요. 안 사면 본전이기 때문에. 또 그 대표님께서 네. 또 부동산 전문가로서 네, 아니 부동산 좀 관심 있게 보죠. 예, 부동산 또 딜하는 법을 또 저한테 네, 알려주셨잖아요. 네, 네, 네. 그 부동산 공인중개소 하락장에 가서 네. 그 이제 급매를 네. 노려가지고 이렇게 한 좀 많이 또 그 네. 나온 가격에서도 또 네, 밑에 떨어뜨려, 가격을 네, 떨어뜨려, 불러가지고 네, 네. 기다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여유가 있는 거지. 네. 그 사람들은 이제 급하니까. 네, 맞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급한 사람은 먼저 팔게 돼 있어요. 너무 급하니까 그거를 좀 심리적으로 이용을 하는 건데 어차피 거래라는 거는 내가 최선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협상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우위냐 우위가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우위라고 하면 그 우위를 최대한 가격 협상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이 됐든 뭐 부동산이 됐든 무슨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원리는 발품이에요.
내가 팔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시세를 보고 있다가 이 시세가 지금 싼 거냐 안 싼 거냐를 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시세표라고 하거든요. 이게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해요. 데이터 마이닝. 그래서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대형주 100개를 매일같이 종가를 쓰는 거예요. 지수 대비 종가를 계속 쓰고 나눠 보면 시세가 머릿속에 들어와요. 아, 이때 사면 손실을 안 보겠구나라는 데이터가 머리에 쌓여요. 이게 발품이거든요. 그러면 손해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이 개인 투자자는 그게 하기에 번거로워요. 힘들어하고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는 분들은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내 시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시세가 얼마큼 떨어졌다가 이게 올라갔다. 이게 데이터가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발품, 성품, 기품 팔지 않으면 모든 재테크에 있어서 성과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게 나예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나의 중심.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지 않는 거는 안 되고 내 스스로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테크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실패하는 거기보다는 다른 사람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 주체의 이 명확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주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뛰거나 팔거나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그 주식은 인생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사람의 희노애락이 다 주식시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주식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이 테크니컬한 방법, 차트를 잘 본다, 내가 기본적인 분석이 잘한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믹싱,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리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은 이제 옛날에는 기술적 분석만 잘해도 됐었어요. 기술적 분석만 해갖고 올라오는 거 팔고 막 이랬으면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뭐가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봐요. 이제 레벨업이 된 거거든요. 이제 어느 순간에 보면 사람들 심리를 연구하게 되고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글로벌 상황들도 벌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메커니즘이 되게 복잡해져요. 이제 파이낸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레벨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주식 시장이든 뭐 재테크 수단에서 돈 벌기는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옛날에는 우리 감나무 있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하나씩 뚝뚝 떨어졌대요. 운이 좋아서. 근데 요즘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콘크리트 벽돌 떨어진대요. 그런 기회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공부하고 계속 발견하고 계속 해야만이 이 유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지가 되면 레벨업이 될 수 있는데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 여러분들도 그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질문 드릴게. 네. 이제 아까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자동차까지 정도 네. 살펴주셨잖아요. 네. 혹시 그 플랫폼 네. 네이버 카카오도 엄청 떨어졌잖아요. 네. 그 네이버 카카오는 여기에 좀 들어갈 수가 없나 해서요. 플랫폼. 이 플랫폼 자체는 이게 호황기가 있고 침체기가 있거든요. 근데 호황기가 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플랫폼 자체가 정책으로 옛날 이슈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플랫폼 기업의 이슈가 유동성이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추세를 만들어서 옛날처럼 그 과거의 역사의 가격이 오기에는 진짜 오래 많이 걸려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봐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이 색깔이 좀 드러나는 거라 여기서는 왜 플랫폼 기업들은 그 정부 정책의 지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 네이버 카카오는 뭐 단기 반등은 들어올 수 있지만 그래도 그쪽보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세 개의 섹터를 보는 게 더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대장의 집들이 먼저 시세를 반영을 하거든요. 특히 여기 강남이잖아요. 이 집값의 전부의 전체는 강남에서 시작돼요. 그렇죠. 이 강남 근처에 강남이 먼저 떨어지면 나머지 중소도시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강남이 올라가면 강남 먼저 집값이 올라가면 나머지 다 올라가요. 이렇게 우리 시장으로 왔을 때는 삼성전자와 배터리와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시장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다운사이클에 있는 종목보다는 이제 주도주의 성격이 강한 이런 업종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수는 어차피 자기 자리에 가거든요. 회귀본능이라 그래요. 그래서 레벨업이 돼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뭐 언젠가 다시 3,000포인트가 온다면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이 갈까라고 생각하면
그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세 가지 쪽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라고 하면 실적이 받쳐주는 파이프라인이 정확한 거. 옛날에는 뭐 임상에 대한 그 기대감대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면 3년 동안 우리가 세 번의 기회를 보면서 이 허상에 대한 그 실망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정확히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살아남지 못해요. 거기까지 이렇게 본다면 요 네 가지 섹터가 아마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대장에 있는 거를 조정에 들어오면 사야지 좀 똥 떨어져 있는 그런 것보다는 이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카카오 네이버는 기술적 반등 단기 매매는 가능하거든요. 추세를 끌고 가기에는 이쪽 사이클의 업종이 더 빨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배터리라 해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배터리는 4개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이 있거든요. 지금 양극재가 되게 많이 갔기 때문에 음극재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전해액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섹터들이 다운 사이클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렴에 탈 수 있는 그 종목을 고르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의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뭐 LG나 삼성 SDI보다는 거기서 받쳐주는 백그라운드로 받쳐주는 스몰캡 종목들이 많아요. 그게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도 있고 그런 쪽으로 이 투자의 아이디어를 골리면 돼.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올라간 거 보지 말고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보면 돼요. 그쪽으로 사이클을 잡는 게 낫죠. 또 한번 약속을 드릴 거는 제가 저번에도 약속을 했다시피 이제 본격적으로 와서 제가 이제는 좀 사도 돼도 제가 민망하지 않을 때 이제 사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출연해서 우리 대표님 한번 만나고 또 방송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되면 제가 강력하게 지금 사도 돼도 큰 손해는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시점이 있을 때 제가 나올게요. 지금은 강력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포트 관리를 먼저 하는 게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사도 얼굴이 빨개지지 않을 때 나와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포트 정리를 우선순위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때 되면 제가 딱 얼굴 빨개지지 않는 선에서 와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때니까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운달책방이 많이 커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시청해주고 많은 것들을 얻고 그다음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되게 프로분들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전파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대표님 채널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김영구의 주첸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에는 이제 매일 여러분들과 주식 코치로 이데일리 TV, 경제 TV에서 그 김영구의 주식 코치를 시작한 지는 거의 7, 8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아직 항상 많이 부족합니다. 뭐 제가 맞는 말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식 잘 사고 잘 파는 법의 김영구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